네, 그러면 오늘 북토크 이제 서강범 작가님의 우리가 기대하는 멸망들 편집을 주제로 북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서현이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우리가 기대하는 멸망들을 쓴 서강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중간에 이제 만약에 질문하실 거나 아니면 좀 나도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면은 자유롭게 그냥 얘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저희랑 같이 대화를 하고 관련된 얘기를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앞에 이제 종이에다가 적어주셔도 되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다 하면은 그냥 손 들고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편집에 총 6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작품부터 바로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반문명 선언서라는 제목의 굉장히 짧은 여편이라고 하죠. 여편인데 말 그대로 선언서 형식으로 되어 있고, 어떤 모종의 단체가 이제 문명을 파괴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퍼뜨리죠. 근데 음성 언어형 바이러스라서 이게 사람의 청각 신호로 이제 인식이 되는 순간에 인간의 인지 체계랑 언어 중추에 손상을 일으켜서 특정한 개념을 인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독특한 바이러스고, 이거를 이제 퍼뜨리기 직전에 인류에게 약간 선전포고라고 할까요? 경고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단 하나의 단어를 제외한 모든 단어를 이제 바이러스 언어로 번역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제 우리가 사고할 수 없고 저항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이제 선언서인데, 저는 좀 계속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단 하나의 단어를 제외하고 모든 단어를 바이러스로 만들어서 퍼뜨릴 것이다. 그 단 하나는 뭔지 안 알려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염두에 두신 단어가 있을까요? 이 단 하나의 단어? 저는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맥거핀으로 그냥 이게 편집자님이랑 이제 얘기할 때도 편집자님은 희망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름답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상상하게 하고 싶어서 이제 독자 나름의 뭔가 소중한 단어, 뭔가 인간한테 뭔가 코어한 단어 이런 거를 좀 각자 상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뭐 여쭤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였으면 좋겠는지. 그게 뭐 그냥 그게 그냥 생각했을 때 이거야말로 인간을 뭐 존재하게 만드는 언어다 뭐 이렇게 단어다 이렇게 이런 거창한 것도 좋지만 그냥 본인이 이런 단어가 소중하다 아니면 그냥 생각이 난다 하는 거 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생각 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네. 저는 이게 테러 단체니까 하나를 남기면은 희망보다는 오히려 죽음 이런 것들을 남기면은 죽음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악질적인 집단이라면 오히려 좀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혹시 또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여기 분들한테 질문하신 거죠? 뭐 아직 아이스 브레이킹이 안 된 것 같은데. 예. 아직 좀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뭐 천천히 얘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 테러 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가 딱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청각 장애를 앓고 있어서 이 바이러스의 면역인 거죠. 이거는 음성형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들이 모여서 이런 걸 기획하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여편이다 보니까 배경 정보도 별로 없고 진짜 선언서 딱 하나만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염두에 두신 게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좀 생각나는 거,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이것도 발상만으로 쓴 소설이라서 그것도 크게 생각 안 했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면은 좀 그것도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언어 바이러스를 어떻게 얻었을지를 뭐 이제 생각해보면 그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음성학자, 뭐 이제 뭔가 뇌과학자 같은 부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인지 그런 공부하는, 그리고 뭔가 삼태처럼 외계인과 내통하는 농인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농인만이 그 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었던 거고, 뭐 그걸 또 재밌을 것 같고,
세상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좀 시민단체 활동가 이런 사람들 분명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은 쓸 때는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이제 이런 발상으로만 쓰는 거고 나머지는 다 가려놓고 그냥 네, 쓴 거라서. 저는 이런 단체는 약간 백인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뭔가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해결책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굉장히 이제 과학 연구에 대한 자본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분명히 이거 백인일 것이다. 어떤 미국인들, 이런 유럽 이제 그쪽에. 그래서 이 아무래도 영어 위주로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바이러스로 이제 커버가 안 되는 어떤 단어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소수 민족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 소수성을 가진 성소수자나 뭐 장애인들이 쓰는 단어라거나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또 그런 비슷한 어떤 이 바이러스의 맹점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건 다 쓰고 나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언어라는 게 결국은 합의고 합의가 되는 대상이 사실 다 너무 제각각에 있고 은어도 있는 거고 정말 그래서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 소설에선 그걸 안 다루려고 했지만은 이게 이 이야기를 좀 더 길고 핍진성 있게 쓴다면은 그 누락되는 단어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치명적인 바이러스라도 그 종의 1%는 면역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정확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걸 만화에서 봐서 20세기 소년에서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언어도 뭔가 누락되는 게 있을 거고 거기서 놓치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주인공이 될 것 같고 뭔가 퀴어적인 말들도 좀 쓰는 사람들이 한정적이고 하니까 그런 말들은 좀 누락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좀 깊주다, 깊봤다, 뭐 식된다, 아니면 이제 뭐 야시파이, 슬레이 이런 말도 있으면 좀 웃길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좀 이렇게 그 이 사람들이 백인이라고 백인 뭔가 이거 좀 뭔가 좀 이렇게 그런 주류의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단체라고 하면은 이것도 놓쳤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만 살아남아서 이제 되게 재밌는 세상이 될 것 같다. 이게 모든 단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되게 저는 그쵸, 백인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그런 비주류 사회나 이런 데서 시작되는 어떤 저항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에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이거를 갖고 더 뭔가 이야기를 쓸 생각은 지금 없으시다고. 네, 아직은 없는데 이제 뭐 언어는 관심이 있어서 이제 지금 쓰고 있는 다른 이제 준비하고 있는 책은 사실 반대로 이제 언어가 그냥 그 번역이 다 되는 세상, 그냥 정말 우리 모든 인간의 뇌에 그냥 되게 고성능 자동 번역기가 달려 버려서 뭔가 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였는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정말 방금 나온 대화에서 단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러면 재밌을 것 같고 정말 이 이후의 이야기, 뭔가 누락된 것 다음에 이야기. 네. 또 뭐 질문이나 뭔가 생각하셨던 것들 공유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다 눈을 외계인이라고 하니까 그 최근에 다시 봤는데 산책하는 침략자라고 거기서도 외계인들이 침략을 하잖아요. 근데 세 명이 와서 거기 좀 다르게 개념을 수집하는데 개념을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상대는 개념을 읽고 자기는 개념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게 이렇게 세 명밖에 없었는데 진짜 바이러스처럼 퍼져가지고 국가 페니사이트 가는 그런 이야기도 떠올랐거든요. 들으면서 외계인이고 하니까. 근데 마지막에 그 주인공 외계인이 자기 인간이었을 때 아내였던 사람한테 사랑이라는 개념을 뺐고 침략이 시작됐을 때 뭐 물러났다 그래가지고 약간 너무 식상할 수도 있지만 사랑을 좀 떠올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공허하고 뭐 그런 단어일 수도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아 맞아요. 저도 그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저도 이제 그 내용은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뭔가 외계인이 와서 인간의 사랑을 배운다라는 그런 이제 이게 되게 그 SF 작가들이 좀 놀리는 어떤 그거긴 해요. 그러니까 웃긴 게 왜 인간이 사랑을 다 알 거라 생각하고 외계인은 모를 거라 생각하는 그게 좀 웃기니까. 그러니까 외계인이 더 잘 알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한테 배운다? 약간 그게 약간 되게 이제 재밌는 발상이고. 한직하는 7년자 얘기도 그때 이제 그 온라인 북토크 할 때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그 개념을 수집하는 거고 이제 이게 결국 언어를 매개로 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지 체계에서 뭔가 없어지는 얘기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게 좀 다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네. 뭔가 외계인이 모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을까. 그걸 더 파고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사랑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세렌 씨가 말해서 뭔가 그 테러리스트니까 테러리스트가 갖고 있는 어떤 반감 같은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좀 부정적인 어떤 개념을 혹은 뭔가 파괴하는 어떤 그 단어를 사용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읽기도 했고, 반면에 또 사랑 같은 어떤 뭔가 우리가 공감 혹은 뭔가 지향하는 어떤 방향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니까 되려 궁금해지는 게, 그런 강검은 좀 뭔가 절대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진실을 뭔가 이렇게 합리화하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뭐 사랑, 희망이더라도 그거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이런 설정에서는 이제 이런 예를 들어 사랑 들으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 개체가 생각하는 사랑의 그냥 그런 게 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냥 거대한 어떤 개념에서 뭐 이렇게 이제 자, 사랑은 이런 거고 이런 거 없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개별로서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좀 정말 뭐 뭔가 본질을 담고 있는 단어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고 다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작가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세계관 말고 그냥 본인 개인으로서는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최근에 알게 되는데 너무 쓸 일이 많고 좀 재밌어서 자주 쓰는 단어들 같은 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쓸 일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어제 알았는데 그런 때 많잖아요. 어제 어떤 단어를 알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계속 쓰고 싶어. 그리고 하나 안다는 것도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그걸 자주 쓰는 단어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단어는. 하나 던져주세요. 되게 끈질기시네요. 까다롭네요, 정말. 뭐가 있냐면은 들으러 왔거든요. 뭐가 있을까? 저는 요즘 제가 많이 쓰는 말은 뭐지? 뭐 모르겠어요. 서사란 말을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서사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개개인 인간도 다 서사 같고 서사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뭔가 이제 이런 말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많이 쓰는 단어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았어요. 중요하다. 지금 그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 중요하다. 세계관에서 다 없어지지 않을, 의미가 상실되지 않아요. 그 남겨놓고 싶은? 네. 싶은? 이야기, 서사.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을 마치고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분 내보내주세요. 저 갑자기 부동산 어때요? 이 사람이 최악의 아기를 갖고 있다면은 그걸 남기고? 마지막에 최악의 세입자 그런 개념을 좀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우와. 좋은 접근이네요. 만약에 그러면 맞아요. 근데 부동산 근처에 있는 단어들이 다 없어지면 사실 부동산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사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어떤 단어만 남겨둔다 해도 그 단어 혼자가 살아남을 수가 없고 부동산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동산이 있어요. 동산이 있어야 되고 뭐 매매 이런 말도 있어야 되고 자본 뭐 이런 말도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없어진 상태에서 부동산은 그냥 부동산이라는 발음밖에 없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을 남겨놓으면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될까? 그거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 중요한 게 있던 것 같은데 뭔가 중요한 게 있던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다 몰라.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감상 같은 건데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뭔가 분류의 배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실시? 아무튼 그 일을 해서 그렇게 주류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만 없어지고 그 틀에 안 들어가는 그런 비주류적인 단어들은 남았다면 그렇다 가정하면 그게 되게 어쨌든 그 주류의 어쩌고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비주류의 사람들의 그들만 남아있는 어떤 언어적인 세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도 되게 아이러니하면서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좋아져서 그러면은 이제 다 없어지고 이것만 남았으면 이게 새로운 주류 같은 게 됐을 텐데 그러면 또 어떻게 전개될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재밌는 의견인 것 같아요. 원래 하시던 얘기가 있죠. 아니요 또 그냥 아까 서사에 대한 질문을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 서사를 붕괴시키는 혹은 서사의 어떤 약간 서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무력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서사는 저 맥락이라 생각하는데 그 그러니까 뭔가 맥락맹적 태도, 맥락을 좀 안 보고 이제 그 서사의 일부 같은 걸 취하라고 하나 그런 편의적으로 취하는 그런 태도가 좀 뭔가 서사를 망가뜨리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서사를 지금 인간으로 등치시켜도 말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뭔가 매체로서 어떤 예술 어떤 장르로서 서사를 붕괴시킬 수도 있고 그런 건 되게 멋있는 거긴 한데 멋진 걸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이제 서사를 인간으로 봤을 때 그런 걸 좀 그 붕괴시킨다고 하면은 그런 맥락을 안 보려고 하는 태도가 제일 그렇지 않나? 좀 힘들지 않나? 서사의 적이지 않나? 네. 그러니까 뒤에도 나올 말이 있는데 무슨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이 어떤 행동을 A라고 하면은 어떤 A 행동을 엄청나게 할 만한 상황에서 A를 할 수도 있고 완전 그 상황이라서 Z를 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가 다 서사고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왜 A 할 만한 상황인데 A 안 했어? 라고 하는 그 태도가 서사를 붕괴시키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막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건 약간 나중에 예를 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좀 관념적인 얘기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예. 두 번째 작품은 감독님 이 영화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고 대략적으로 이제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제 명희라는 주인공이 등장하죠. 이 명희라는 주인공이 정체불명의 자동차를 발견하고 거기에 이상한 기괴한 세계가 안에 펼쳐져 있는 것 보고 이제 놀라는데 사실은 그게 미래에서 온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이제 촬영이었고 이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이제 미래에서 과거의 삶을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두 명이에요. 젠이라는 인물이랑 뮬이 나와요. 뮬. 근데 젠은 좀 성격이 괴팍하고 좀 작가주의적인 어떤 연출자고 뮬은 유순하고 뭔가 사람들과 일하기 편하다고 알려진 이제 프로듀서인데 뭔가 자기에 대한 그 컴플렉스가 좀 있는 것 같죠. 나 맞아요. 너무 그냥 고분고분해서 그냥 써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이번에 좀 고집을 부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명의를 사라지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미래가 바뀌면서 대체 현실이 생기고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름이 백이라는
사람이 오죠. 백이라는 개체가 오는데 얘는 되게 좀 독립적이고 좀 공동체 생활을 하는 어떤 사회에서 좀 혼자 있으려고 하는 약간 그러면서 또 애정은 있는. 그래서 얘가 자기를 희생해서 그 명예의 역할로 살아가면서 이제 끝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네, 근데 맞아요. 저는 이게 일종의 이제 루프물이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의가 죽으면서 이제 백이 탄생하거든요. 대체 현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백이 명의가 돼요. 그리고 이 명의의 삶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이제 기록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고 이 다큐멘터리가 미래에 가서 다큐멘터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면서 다큐멘터리 산업이 미래에 이제 중요한 것이 되고 그래서 명의를 찍으러 오고 그래서 명의가 차량을 발견해서 죽고 이게 반복이 되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 루프물은 이제 이 루프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냐가 관건인데 이 소설은 좀 반대예요. 루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애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독특하다고 느꼈는데 이런 어떤 순환적인 서사의 구조를 이제 다른 작품에서 사실 많이 볼 수는 있는데 그쵸, 네. 특별히 또 좀 영감을 받으신 작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시간 여행자였고 이 길밖에 없었다. 이거는 진짜 뭐 그냥 정말 운명론적으로 그냥 일어났어야 됐고 다른 길은 없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시간대고 그게 이것도 뭔가 이제 그런 타임루프에서 되게 자주 사용되는 관습이긴 한데 이제 이게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되게 무시무시해지기도 하고 좀 안타까워지기도 하는데 저는 안타까운 길을 택한 거죠. 좀 안타깝게 뭔가 아련한 어떤 정서를 좀 재현하고 싶어가지고 뭔가 원래 시간 여행을 생각하면은 이제 뭔가 과거로 가서 상황을 아주 좋게 바꾸는 걸 상상을 많이 하는데 근데 보통 이야기에서는 이제 결말이 그렇지 않죠. 뭔가 뭘 바꾼다기보다 너무 비극적인 상황을 가까스로 피하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못 바꾸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끝나는 식이 많은데 이제 그런 필연성에서 뭔가 오는 뭔가 그 숭고함 같은 것도 있고 그 절묘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겠지만은 제 생각에 아주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건 터미네이터 2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에서 온 살인 로봇이 원래 1편에서는 날 죽이려고 이 주인공의 엄마를 죽이려고 왔다가 근데 2편에서는 아버지가 되죠. 유사 부자가 관계되고 나를 지켜주고 궁극적으로 자살까지 하게 되고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미래에 안 좋게 영향을 되니까 되게 선택지가 없다는 게 좀 절절하니까 좋았고 이제 그리고 여기서도 백이 좀 그런 식의 인물인데 좀 초연한 인물이고 자신의 타임라인이 애초부터 멸망이 확정된 되고 그래서 좀 편리하게 좀 초연한 인물을 설정했죠. 제가 편리하게. 근데 그런 인물이 이제 과거로 가서 다른 타임라인까지도 파고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명희의 땜빵을 하는 건데 명희는 백이었다는 게 좀 그게 결국 그 사람이 희생이 아니면은 이 전체 세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고 다른 길이 없다. 여기서 오는 그런 절묘한 뭐 중감 그런 게 숭고함 그런 게 좀 되게 저는 이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여튼 마지막 끝났을 때 이거였구나. 그냥 이제 이 명희가 느꼈던 이상한 그 디아스포라 같은 거가 디아스포라랑 디스포리아가 있죠. 하여튼 눈이 튀어나온 사람이고 자기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도 이어지면서 오는 절묘함이 있어서 그런 이제 어떤 이 서사의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이제 백은 좀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사실은 조금 더 내가 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맞아 준비됐어. 맞아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그게 좀 맞아요. 숭고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고 그 얼마 전에 드라마 로키를 제가 봤는데 이제 로키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타임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죠. 로키 이야기의 신으로서. 그래서 어떤 비슷하다고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재밌었던 거는 이 젠과 뮬의 관계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콘텐츠 제작 업계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뭔가 거기에서 좀 비슷한 인물들을 보신 건지 궁금해요. 이런 작가주의적인 막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창작자와 이거를 제어하려는 어떤 제작자나 프로듀서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이런 인물들을? 제가 이제 영화를 전공했는데 그런 전공하면서 단편 영화를 찍으면서 뭐 그런 일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때 연출과 다른 메인 스텝과의 갈등은 굉장히 흔한 일이고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연출과 제작자, 연출 그 프로듀서 시점이 많이 다르고 둘 다 결국에는 작품을 뭔가 나가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관점이 달라서 많이 싸우고 그건 독립영화에서도 그렇고 상업영화에서도 그렇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목격하기도 했고 제가 제작의 위치로도 있어봤고 연출도 해봤는데 이제 각자 자리에서 좀 통제욕이 좀 생긴다고 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쟤네 경우에는 너무 이런 사람이 흔해서 특정 인물을 따온 건 아니고 어떤 스테레오타입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연출은 원래 연출은 그런 사람이고 원래 연출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고집을 부리려고 하고 하는 거고 이제 근데 뮬도 뭐 누군가를 따왔다기보다 그냥 그런 프로듀서가 좀 유순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평가를 듣게 되고 그 평가를 듣게 되면 또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뭔가 자기네 우습게 보이나 이런 억울함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그런 억눌려온 통제욕이나 억울함 같은 게 이제 갑자기 발동돼서 되게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뭔가 사람을 죽이다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영화 현장 자체가 너무 부글부글한 그 정념이 너무 가득한 곳이고 좀 잘못된 선택 그리고 뭔가 그 파워 게임 이런 게 너무 난무하는 것이라서 그러니까 되게 이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인물을 따을 때보다 그냥 그런 상황이 많고. 네, 그리고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죠. 얘를 죽여도 괜찮은지. 네 맞아요. 그 컴퓨터 돌려가지고 네, 이제 인공지능으로 계산을 해서 영향이 없다라고 어쨌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그걸로 참작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두 인물이 저는 좀 재밌었다고 이제 느꼈고요. 또 혹시 뭔가 코멘트 하고 싶으신 게 계실까요? 참여자분들 중에? 아니면 이제 디어 브리타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 네. 이제 디어 브리타는 이제 제목 그대로 브리타에게 보내는 편지가 계속 나와요. 이제 은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고 일종의 안드로이드죠. 그러니까 그쵸, 인간형 유기체라고 그쵸. 여기 표현이 되는데 이제 인간에게 어떤 적대적인 환경에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 개발 이런 연구를 하도록 이제 우주에 파견이 된 그런 개체고 이게 브리타라는 애랑 페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공유하는데 감정적인 건 또 공유를 안 하고 대신에 감정을 느끼는 기능이 약간 둔하게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걸 감정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 기능이 더 발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막 풍부한 이제 존재가 되는데 이게 뒤에서 밝혀지는 거는 인류의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 사실은 생존이 아니라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걸 받아들였죠. 맞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생존의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내요. 뭐냐면은 이 책에 표현된 데 있는 게 모든 인간이 동등하고 비배타적이지만 여전히 강렬한 애착을 형성해야 한다. 이 조건 하에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데 공동체라는 게 계속 확장이 되다 보면은 이 애착이라는 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어떤 그러니까 실험이죠. 그쵸, 네. 사회 실험을 이제 이들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이 만나죠. 이 페어가 브리타가 은을 찾아와서 둘이 만나고 이제 서로 굉장한 교감을 나누면서 완전히 합쳐지면서 약간 실체가 사라지고 논빙이라는 어떤 간차원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다른 차원에 이제 걸쳐서 존재하는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생명체 그런 것이 이제 되면서 끝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류가 이 사실을 밝혀냈다는 게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이 어떤 애착이라는 자원을 적절하게 공유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게 된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나 모습 같은 게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그냥 계속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과거에 뭔가 우리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인간을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만화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떤 밈처럼 이렇게 어떤 만화 일부러 밈으로 쓰이는 어떤 부분인데
사랑을 한다는 건 차별을 한다는 거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 동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뭔가 국가, 인종, 문화가 이게 크게는 이제 뭐 그런 분쟁 같은 것부터 작게는 뭐 혈족, 뭐 내 사람, 내 공동체 이런 거에서 애착이 너무 크면은 그 외부에 대하게 배타적이 되기 쉽고 이게 뭔가 진화 심리학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게 유리하니까 그렇게 설계된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다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생물학적인 본능을 좀 억누르면서 이제 발전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억눌러야 되지 않나? 좀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애착을 좀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너무 사랑하면 반대급부로 너무 싫어하는 뭐가 생기고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하면 종 차원에서 뭔가 사랑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할까 비인간을 주인공으로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저도 뭔가 어떤 모노가미적 관계에서 벗어나 생각을 잘 못하겠고 하니까 일단 시작을 이제 뭔가 이런 유상 뭔가 애인 같잖아요 이 페어가 그래서 유성의 적은 1대1 애착 관계로 시작을 하게 하면서 좀 얘가 그 감정을 배우는 거 아까 뭐 외계인한테 인간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뭔가 근데 이건 서사의 관점에서 좀 드라마의 효과를 상정해서 좀 쓴 거고 애틋하게 보이고 싶은데 지금 생각은 좀 다른 게 그냥 이게 진짜 가능하려면 오히려 좀 느슨하게 사랑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막 강렬한 애착보다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으면 일단은 생산과 노동과 소비가 일단 확 줄어야지 되지 않을까. 네, 일단 그거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네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만들고 너무 많이 쓰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렇게 좀 그 느슨한 사랑이라는 게 저는 아까 그 감독님 그 작품에 백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구현하고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적당히 사랑하고 또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너희가 내 친구들이 살아남는 그러니까 늙어서 죽는 뭐 그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애정은 있지만 또 공동체에 완전히 용화되지는 않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약간 느슨한 정도의 연결 하지만 충분히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이제 백이라는 인물로 구현이 된 것 같고 근데 이 브리타랑 은은 이게 애착의 강도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애착을 넘어서 아예 동화돼 버리죠. 네, 하나의 객체가 돼 버리는데 저는 그 아서 클라크의 이제 유년기의 끝이라는 소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이 소설에서는 이제 여기도 이제 외계인이 등장을 해서 이 외계인이 좀 인간을 약간 계몽시키는 존재로 나와요. 그래서 인간이 문명이 굉장히 이제 평화롭고 안정된 문명을 이루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른들은 이제 뭐 떠나가나 뭐 그냥 뭐 사라지나 뭐 하여튼 뭐 어디로 갔고 아이들만 남아서 얘네가 융합이 돼요. 하나의 개체로. 그래서 지구상에 딱 하나의 이제 그 자아만 남는 거죠. 이 어린 아이들이 융합돼. 그래서 이거의 배경은 그 인류가 이제 왜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런데 2차 대전이라는 1, 2차 대전이라는 과오를 저질렀을까? 이거에 대한 좀 반성을 하면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완전히 융화된 개체가 이제 최종적인 어떤 진화, 유년기를 벗어난 형태의 이제 문명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작가님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이 개체 간의 통합이 어떤 의미였을까? 이게 필연적으로 이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의미가 있을지 한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좀 더 나아가 생각을 해서 하면은 이게 생산과 노동과 소비를 덜 하려면은 좀 이 생명체가 일반적인 생명체로서의 그 그냥 이 존속 방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체로 그걸 늘리고 개체 수를 늘리고 번식을 하고 행식으로 인구를 늘려가는 그 방식 말고 더 적어지는 거. 그러니까 생물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 뭔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SF에서 많이 나온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등한 존재가 뭔가 통합 의식체로 갖는 게 그게 좀 쉬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별 자아의 인식을 다 유지하면서 다들 너무 머리도 커지고 다 자기 생각도 너무 확고해지고 너무 복잡한 존재인데 그걸 어떻게 하나로 묶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SF에 나오는 많은 악당들이나 이제 뭔가 그런 사람들이 인류는 하나가 돼야 돼 하면서 뭔가 되게 급진적으로 막
합쳐버리고 막 무슨 뭐 막 살덩어리 괴물같이 막 만들어버리는 그런 게 많은데 이제 그게 상상하기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이 개별의 존재가 잘 유지하면서 뭔가 좋은 대안적 공동체를 상상하는 게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서 좀 이렇게 좀 합쳐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 2명씩 합치는데 사실 저는 결국 다 합칠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냥 이제 뭐 그래서 좀 이 물질 세계에 좀 벗어나고 좀 이렇게 뭐 그게 윤영기의 끝 말고 또 고전 또 SF 중에 그 있잖아요. 그 뭐냐 문답으로 시작되는 거였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엔트로피는 역전될 수 있냐는 그거 있잖아요. 제목 생각 안 네. 나는데 뭐 최후의 질문인가? 네, 뭐 최고 질문. 이랬던 네, 그것도 끝에 보면은 뭔가 인류가 좀 그런 의식체 같은 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외장 하드 서버 같은 데가 있고 거기서 뭔가 다 이제 이렇게 뭔가 네. 하나의 통. 예, 뭔가 그게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해요. 이 기술로는 이렇게 확장밖에 안 되고 확장 좀 그만해야 되고 사실. 그래서 좀 그렇게 이제 결말이 된 것 같아요. 혹시 하실 말씀 있을까요? 그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방금 악당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관념이 이렇게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 태도를 지니고 싶다고 아, 지니고 싶은 게 아니라 약간 이해가 잘 아,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고가 귀결되는 게 좀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 세계가 하나가 될 필요가 없긴 없잖아요, 사실은. 없는데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이 분쟁과 갈등과 전쟁을 다 없애야 돼. 하려면은 이제 하나로 통합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 개별 의식과 자아를 이제 유지한 채로가 좀 그 대안을 상상을 잘 못하는 거니까 갑자기 비약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 동의는 하지 않는데 사실은 이야기 쓰는 입장에서는 그 결말은 이해는 다 가고 이것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결말 같아요. 제가 쓴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좀 그런 악당적 결말인데 좀 아름다운 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토피아 소설 같은데 그런 거 많잖아요. 되게 전체주의적인 정부가 나오고 뭐 1984라던가 개개인이 통제당하고 이제 안 좋은 식으로 가면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고 좀 아름답게 그리면은 약간 이런 쪽으로 우리 진짜 하나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붙는 거죠, 진짜 막. 평화롭게 이렇게 되는 방법인 것 같고 근데 어떤 그렇게 뭔가를 통합시키고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좀 사고 방식일 수 있다. 그 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물체로서는 자연스럽지 않은데 이제 생물체로서 자연스러운 걸 따지자면 끝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생물체로서는 우리 당연히 계속 종을 이어가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명제가 좀 이제 안 맞는 것 같고 좀 이종 차원에서 지속적인 이제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 이제 다른 종도 고려해야 되고 좀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저 질문 네. 그냥 창작 과정에 대한 질문인데 SF가 장르물이잖아요. 그래서 좀 전문적인 어떤 용어들도 많이 비교적 쓰는데 이거 만드실 때 쓰실 때 리서치를 분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하시는지 궁금해요. 분량으로 따지는 건 잘 모르. 왜냐면 그게 진짜 자료를 뭐 논문 하듯이 막 정해놓고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구글링하면서 학명은 어떻게 쓰지?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쓰고 뭐 그냥 그 정도로 하는 거고 이거의 용례는 어떻게 되지? 그 정도 보는 거라서 뭐 그 작품마다 다르긴 다른데 그 뭐 정말 막 정리를 해놓고 그 분량을 따질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낯선 단어 같은 것들은 조금 몰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독자 입장에서 다 알 필요 없고 근데 어떤 낯선 세계를 봤을 때 어떤 이제 보게 되면 알게 되잖아요. 주석 없이도 대충 이런 의미겠거니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SF의 좀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그 심한선 SF 평론가가 쓴 그런 이 낯선 언어에 대한 SF의 낯선 그 용어가 등장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자기 어떤 옹호 글 같은 걸 썼었는데 거기에 좀 많이 동의를 하는 게 정말 그 초대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런 언어를 던져놓고 들어와 여기는 그런 세계야. 근데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고 그래서 뭐 낯선
SF를 많이 안 본 분 입장에서는 좀 그런 거에 겁을 먹을 수도 있고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나는 모르는데 남들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제 그런 좀 미지의 세계를 좀 즐겼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식인 것 같고 뭐 사실 자료 조사는 많이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어떤 창작물을 만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맞아요. 들면 정말 나는 과학적으로 고증을 철저히 할 거야 하면 이제 또 하드 SF라고 네. 이제 이름 붙이는 그런 용어가 되지만 뭐 넓게 보면 사실 뭐 마블의 히어로 영화도 사이언스 픽션이잖아요. 그쵸. 무슨 거기에 뭐 비브라늄이 나오고 아크 리액터 이런 게 나오는데 뭐 그거를 그렇게 사전 조사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 합의하고 넘어가자, 받아들이자. 맞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애착에 대해서 그게 뭔가 어떤 진화생물학적으로 뭐 종의 번식을 위해서 라고 본다면 그게 좀 본능처럼 된 요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맥락에서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오히려 진화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1대1 애착 관계를 추구하려는 그런 욕망? 그런 기제가 번식 차원에서 도움이 안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아까 말하신 것처럼 그런 애착이 있으면 베타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게 이렇게 계속 공생하고 번식하려면 그게 좀 이렇게 저해되는 요소가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는 애착이 그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작품에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 싶어서. 아까 그 진화 뭐 심리 생물학적 뭐 이런 측면에서 그 이제 애착 관계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드린 건 1대1 애착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좁은 애착 그러니까 나와 나 바깥 내 사람과 내 사람 바깥 이런 거 그러니까 1대1 사실 저도 1대1 그거는 좀 본능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건 이제 이 뭐냐 이 체제 나라 사회적 구성. 네, 사회적 어떤 그런 그 사회적으로 좀 지금 현대 체계에서 그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받아들여지니까 그게 유지하는데 거고 1대1 애착 관계가 엄청 뭐 이제 우리 인간의 뭔가 맞다기보다 그런 좁은 애착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내 바깥이 있고 내 바깥을 적대하고 내 가족 내 부족 먼저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린 거긴 했었어요. 1대1은 저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1대1 힘드시려 하시나 봐요. 아니 이제 모노가미이긴 한데 이제 뭔가 그 수십 년 동안 있는 게 이게 좀 되게 신기하다. 안 맞는 것 같다. 이혼율도 높잖아요. 그래서 그렇군.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이야기하면서 좀 들었던 생각하고 질문 하나 있는데 그 브리타 처음에 그 포스타입에서 연재한 거 읽고 막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때 힘들 때라서 되게 악당에 이입하는 때라서 근데 이 악당이 되게 선함이 있잖아요. 선함을 추구하고 있고 그걸 되게 여러 방면으로 치열하게 SF적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되게 그 장치들을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결국에 그런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게 감동적이어가지고 대부분 막 고질라나 뭐 유나가 뭐 이런 나오는 그런 요즘 나쁜 애들이고 근데 걔네들의 약간 슬픔이 보이기도 하는데 뭐 마블에서 뭐 하이드라 그런 애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좀 달라가지고 근데 이런 측면의 주제를 다루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리겐모티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애착이나 아니면은 뭐 통합이나 네. 그 유니티 얘기. 나오고 그 뭐냐 그 이상한 틴더 같은 이상한 어플 설치하는 괴물 나오잖아요. 네. 정신없어. 데이팅 어플. 근데 그게 밖에서 이렇게 좀 한 발 물러나서 보면은 다 기괴하고 되게 이상하게 괴물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되게 맞아요. 어떤 자아고 욕망이고 결핍인데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는 시선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던전밥 보셨나요? 아 좋아합니다. 네, 좋아합니다. 그 작품이 좀 그런 측면을 좀 되게 깊게 들어간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던전밥 그 부분인가요? 혹시 그러니까 던전의 왕이 되는 거? 그 던전을 던전을 이제 이렇게 네. 쭉 해서 사람들이 이제 다
이게 욕망이 다 실현되는 맞아요. 예, 예. 전일적인 공간을 끌려들어요. 맞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욕망은 완전히 그 만족될 수가 없는 것 같고 만족돼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그렇게 좀 항상 그 있잖아요, 뭐지 그 무슨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인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모자랄 때가 좋고 좀 이렇게 욕망을 결핍을 항상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도 뭔가 인간이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한 것 같고 결핍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뭔가 이제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후회를 하는 것도 그런 거고 인간 혼자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다른 생물이랑 다르게 좀 다 기억을 하고 있고 인식도 너무 막 타임라인으로 하고 있고 뭐 하는 게 그냥 우리가 그런 뇌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큰 뭐지? 그러니까 질문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욕망과 결핍은 그냥 친구다. 그냥 뭐 그러니까 충족 애착도 결핍이랑 굉장히 맞아요. 연관돼 있는 거죠. 근데 맞아요. 그걸 되게 긍정적으로 그리는 작품들도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맞아요. 요즘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이야기를 썼을 때랑 차이가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달라지긴 해가지고 뭐 이 이야기를 저도 좋아하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그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망 이게 진짜 좀 무섭거든요. 진짜 가장 맞아요. 네, 좀 그런 작품을 좀 보기도 봐서 그런지 이게 진짜 무섭구나.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이나 그거를 이제 애착을 채우고자 하는 거는 굉장히 무서울 수 있다. 그래서 뭐 베이비 레인디어 뭐 이런 거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이랑 세상에 좀 화해하면서 결핍을 그냥 좀 많이 확 드러내지 않고 조금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야말로 엄청 정교한 의사소통 같아요. 좀 이렇게 당연히 외로울 수 있고 외로운 거 괜찮은 건데 이제 그거를 채우는 것 어떤 속도나 그게 남들이랑 그 소통하는 방식이 정말 너무너무 정교해가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네. 작품으로. 다음 작품 이제 배부른 소리라는 단편이고 저는 이게 이 6편의 작품 중에서 시공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랑 제일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이게 이제 인어프라는 약간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해야 될까요? 지방을 태우면서 식욕을 억제시키는 이제 약인데 이제 이게 효과가 너무 강렬해서 남용하기 쉽고 이걸 남용하면은 그 생리적 신호에 둔감해져서 이제 배변 활동을 제어를 못하고 뭐 밥도 잘 안 먹게 되고 이래서 근육량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의 언니가 이제 이 인어프 남용자로 나오고 그래서 이 남용자를 위한 특별한 영양제를 이제 파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빨리 얻으려고 주인공이 거기서 이제 텔레마케터로 일을 하죠. 근데 사실 영양제는 평범한 영양제고 같이 주는 그 바디워치가 이거를 알려주는 것 때문에 챙겨 먹는 거였다라고 약간의 반전이 또 하나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는 이제 뇌의 시상하부라는 부위를 이제 교체하는 시술을 하면은 원래 이제 식욕이 없던 사람이 다시 식욕이 생기고 대신에 이제 망가진 시상하부를 받은 사람은 이제 똑같은 부작용을 겪지만 주인공은 자기가 이제 건강해질 수 있는 의지가 있으니까 언니를 위해서 이걸 받죠.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막 되게 고통스럽게 일을 계속 하고 언니는 이제 건강해지고 그러다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이제 언니가 떠나갔어요.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이야기였는데 결말이 되게 무서웠어요. 저는 그게 좀 와 어떻게 이러지? 약간 좀 어떤 다른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약간의 따뜻함 이런 게 전혀 없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또 수정을 제일 많이 한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에서 좀 어떻게 변화가 좀 생겼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게 가장 제가 거의 제일 처음 쓴 SF고 가장 마지막까지 수정을 한 건데 결말은 사실 상황 자체는 비슷한데 이제 원래 결말에서는 그냥 언니가 떠난 후 황망하게 그냥 있는 거 그냥 그 정막 속에 있는 상황만 묘사했고 지금 버전에서 이제 그런 관계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 약간 내밀한 묘사 같은 걸 더 했어요. 근데 그게 좀 해방되고 후련하다는 식으로 좀 분량을 더 추가했고, 그래서 이게 다음 질문에 좀 연결될 것 같은데. 큰 플롯에는
뭐 별 차이는 네. 없었고 이제 그런 뭘 더 묘사할지 네, 이런 네, 것들이 네. 바뀐 거군요. 그래서 이제 이 언니가 사실은 주인공에게 굉장히 큰 빚을 진 거잖아요. 건강이 완전히 이제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버리고 떠나가는 게 되게 상식적으로는 진짜 배은망덕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마음으로 떠나간 걸지 또 동생인 그러니까 주인공의 마음은 왜 이게 해방감이 들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 실제로 이런 관계에서 어떤 심리적인 채무자 혹은 채권자 역할이 됐을 때 그런 경험들이 반영이 된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픈 아버지가 아프셨고 간병 후에 이제 몇 달 간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픈 가족을 간병하고 결국 가족이 죽어서 슬프지만 좀 후련하기도 한 이제 그런 마음을 좀 솔직하게 좀 그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냉소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이게 가족이 서로 헌신하는 게 조금 기본이라서 속박되기도 쉽고 쉽게 청산하기도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헌신은 좀 이게 기껍지 않으면은 그냥 빚이 되고 그런 종류의 채무는 좀 상환이 영원히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서로 원망하면서 빚을 늘려간 거죠. 그냥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막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누구 해달라 그랬어? 그래도 해줬는데 이렇게 하고 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나 엄마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하면서 그냥 영원히 채무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갚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뭔가 언니가 도망갔는데 얼마나 후련할까 싶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화가 날 수도 있고 사실 배은망덕하긴 하지만은 언니도 후련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니가 아픈 동안 주인공이 막 이제 정말 많은 걸 희생했잖아요. 아빠도 도망갔는데 이제 근데 그런 건 못 갚잖아요. 사실 정말 너무 고마워 뭐 할 수 있지만은 건강하게 생각하는 그냥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이미 얘는 망가졌고 뭐 비가역적이고 그래서 도저히 갚을 일이 없을 때는 좀 이렇게 파상 신청하고 도망치는 것도 좀 괜찮은 거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화가 나겠지만은 어차피 못 갚는 거고 그래서 주변에 뭔가 간병을 해가지고 뭐 한 가족의 간병을 한 친구 얘기를 들어봤는데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잡한 게 간병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냥 슬프고 힘든 거 말고도 너무 많은 레이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같이 간병을 하는 가족 구성원끼리도 원망이 좀 들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만큼 안 해? 그것도 있고 아픈 가족인 당사자한테도 원망이 들어요. 이런 말 마음 들면 안 되는데 들고 막 아프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못되게 굴고 그게 또 열이 받고 막 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에 죄책감도 들고 그러니까 아프면 되게 존엄이 무너지는데 그게 다 같이 무너진다거나 그리고 이제 대소변 여기도 나오는데 그게 약간 그것도 좀 반영이 제가 경험의 반영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대소변 못 가리는 가족의 그런 기저귀를 이렇게 갈아주는 건 되게 숭고하잖아요. 사실은 힘들겠다. 근데 이 얘기 초반에서 가족들이 아무도 안 가려 하잖아요. 이 엄마의 그 눈치 보잖아요. 근데 이게 좀 제 얘기기도 해가지고 그 아빠가 아프셨을 때 대소변을 못 가르실 때 아빠 자체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무너지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신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안쓰러우면서도 속으로 좀 다행이다. 그러니까 좀 내가 아니어서. 내가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 간병에는 그런 안팎의 역겨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원래는 이제 배고픔을 못 느끼게 하는 약, 뭐 부작용으로는 이런 뭐 무감증이 오고 막 배변 활동을 관장하는 게 고장 나고 뭐 약을 파는 텔레마케터 그것도 기저귀를 읽으면서 뭔가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써가지고 인물에 대해서는 이것도 쓰면서 그냥 그러니까 여기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게 쓰여졌고 쓰면서 그냥 이제 쌓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재력을 가지고 시작한 이야기여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경험이 많이 이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애착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애착이라는 게 정말 이제 강렬해서 이게 비현실적인 설정을 도입을 하면 디어브리타처럼 동화가 돼버리지만 현실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대신 아파주는 거는 그쵸. 가능했던 거고 근데 그럼에도 어떤 뭐 빚이나 원망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현실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저는 이게 최종 결말이 처음에는 파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꼭 파국으로 읽지 않아도 되겠다. 해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또 혹시 뭔가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 것들이 있을까요?
뭐 그러면은 일단 넘어가 볼게요. 이제 5번째 이야기는 캠프 버디의 웍을 조르고예요. 이게 제일 분량상으로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인물도 좀 많이 등장하고 이제 큰 이야기는 그거죠. 어떤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어떤 PC함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수용 캠프에서 교정을 거쳐야 되는 세계가 됐고, 그래서 이제 주인공들은 여기에 이제 수용된 청소년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인석, 최덕윤, 노현진 이렇게 3명의 그 수용자가 나오고 이제 다 이제 부모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정상주의자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벗어나는 건 잘못됐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제 정상주의자의 영향을 이제 받은 아이들이 여기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교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밟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박노아라는 캠프 감장원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일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두 엄마 사이에서 자란 트랜스젠더로 이제 묘사가 되고, 어릴 때부터 방송에 이제 노출이 됐어요. 약간의 프로파간다처럼.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런 것에 좀 염증이 좀 난 인물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유승이라는 연구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캠프의 정책의 방향의 전체적인 건 공감하지만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게 될까라고 좀 의구심 갖고 있는 인물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하는데 이게 뇌가 어떻게 작용을 했을 때 이제 공감이라는 게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그 연구에 적합한 인물이 이제 정인서라는 이제 이야기 중에서 이제 행방이 묘연해진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인서가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이 연구의 부작용으로 그냥 사람을 약간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어떤 그런 능력으로 자기 이제 같이 다니던 이제 그 최덕윤이라는 이 친구를 없애버리죠. 그러고 이제 도망가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고 이제 나중에는 수배 대상이 되죠. 얘가. 그래서 그렇죠. 이런 능력을 또 가진 애가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모두가 조심하게 되는 어떤 좀 아이러니한 결말로 이어지는데, 이게 되게 그렇게 좀 읽기 쉬운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PC한 거 비꼴라고 썼네. 이 사람 저기 안티팸이고 뭐 원PC한 사람이네. 그래서 그런 의도로 쓰신 거죠? 아,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지만은 이제 완전히 그렇진 않다. 완전히 그렇지 않고. 네. 그러니까 네, 더. 그 뒤에 질문에서 더 말씀드리겠어요. 이렇게 끝나면 또 이상해지나? 그래서 이제 뒤에 다른 질문이 있어가지고 비슷하게. 질문을 더 이어보면,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세 개가 이제 과잉과 자기 몰입의 시대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비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좀 자기만의 어떤 세계에 몰입돼 있고, 어떤 자기만의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 이렇게 버블을 만들고, 좀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과잉과 자기 몰입이라는 표현이 근데 이 작품이 아니라 이게 아마 그 감독님 이 영화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사회를 묘사하는 표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잉과 자기 몰입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이 표현을 쓰셨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그걸 썼을 때는 그 이제 감독님 그 작품에서 썼을 때는 이제 이 미래 이 입장에서 너무 많이 만들고 많이 쓰고 계속 뭘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리즘만 이제 추천하는 건 보고 그런 의미로 썼어가지고 여기랑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버블의 관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정말 버블 자기가 의도했건 안 했건 그 버블에서 좀 못 벗어나는 게 있고, 분명히 그 자기 바깥의 인간을 좀 이렇게 괴물로 보고 있고, 그게 이제 PC한 사람은 언PC한 사람을 그렇게 보고, 언PC한 사람은 PC한 사람을 좀 그렇게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좀 그걸 완전히 등치시킬 수는 없지만은,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 다른 작품을 쓴 거라서 완전 여기랑 맞진 않지만 그런 네네. 법을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자기 몰입의 안온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안온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자기만의 이제 지역을 설정해서 여기 벗어나는 건 잘못했어. 이 안에 있어야 돼. 약간 그러니까 이 세계관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상주의자도 그렇고 반차별주의자도 사실은 맞아요. 이 진영만 바뀌었지 비슷하게 이렇게 배타적으로 보는 태도를 좀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 속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상주의랑 반차별주의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본다면 본인은 어디쯤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뭐 반차별주의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은 네, 그 중간에 있다고 믿고 싶고 좀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게 정도의 차이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작중에 나오는 세계의 반차별주의 이렇게 하는 거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잘못다가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아예 방향성의 그냥 차이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반차별주의가 심해져서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는 그게 관료화돼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관료화돼서 관료들은 이제 좀 세상에 대한 이해가 낮을 수밖에 없고 좀 이제 그러니까 이게 교정 캠프 같은 발상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전 이 이야기 요점 약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하다가 좀 망하는 얘기. 그러니까 아무리 바보 같고 퇴보적인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을 도저히 용납 못하고 그냥 팍팍 지우려고 하면은 그냥 오히려 되게 역효과가 되는 거죠. 더 그 사람들이 뭐 세게 된다거나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좀 그래서 그 대안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도 뭐 지금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그 스펙트럼만 질문하신 거고. 네, 이게 그 제가 사실 더 뒤에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 그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입장이나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좀 관계를 맺으시는지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 예전에는 뭔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 다르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같은 정도로 반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제 책임이라는 의무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1로 말해도 저는 5로 말하고 뭔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요즘엔 좀 더 느슨해지기도 하고 좀 되게 개별 상황에서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상황에 따라서 제가 체력이 있고 이 사람이랑 대화를 또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사람도 대화를 할 어떤 그냥 생각이 있으면 그냥 이게 이제 제가 너무 안 맞느냐에 너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뭐 1 다르면 1 정도로 반박할 때 있고 그냥 10 다르다 싶으면은 상 봐서 15로 하고 뭐 조금 그냥 더 대화 안 되겠다 그럼 안 하고 그러니까 의견이 달라도 대화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걸 그냥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당장은 그냥 설득이 안 돼도 사람은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그냥 뭔가 자기한테 낯선 의견이 오면은 당장 그렇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뭐 우리가 동의할 만한 생각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좀 균열을 냈다 이런 거에 좀 만족을 하고 그냥 좀 이제 너무 안 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너무 날이 좀 서 있었던 것 같고 좀 많이 상황을 따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농담으로 좀 많이 반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농담을 좀 이렇게 너무 분위기 망치지 않으면서 이거는 분위기 망쳐서라도 해야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이게 둘만의 대화가 아니고 딴 사람도 있는 그쵸. 자리면은 그것도 좀 고려하고 근데 진심으로 엄청나게 비웃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비웃고 싶을 때 그냥 비우세요 그냥. 네. 너무 비웃고 그래서 다 이제 제 마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 너무 심해지지 않으면서 심술을 부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조성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술을 너무 숨기지도 않고 그렇게 근데 대화를 하려고 하는 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야기도 약간 심술로 읽혔거든요. 조금 맞죠. 그쵸. 심술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주의자에 대한 심술이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가치관은 비슷한데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좀 관료주의적으로 접근하거나 뭔가 배타적으로 딱 선거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어떤 그런 태도에 대해서 좀 약간 비웃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 봐 약간 이렇게 돼 니네 이런 애들이야 약간 이런 태도가 좀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대화의 시도일까요? 아니면 그냥 조롱에 좀 더 가까울까요? 전 사실 대화라고 대화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롱이나 심술 심술이 섞인 대화죠. 섞여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심술 섞여 대화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근데 그게 맞기도 하고 근데 그 관점을 이제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그냥 적용을 해버려서
자 이제 너 다 한번 경험해봐. 네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다 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해요. 그러니까 서로 모른다는 거, 이해 못한다는 거 인정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좀 그냥 이제 오히려 하는 게 낫다. 그냥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거, 완전히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 그것도 좀 힘들 것 같다 생각을 했고 이제 저는 이제 뭔가 여기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균형 같은 걸 잡으려고 했던 시도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판에 이제 그 인서가 뭔가 완전히 능력을 개화할 때, 그런 각성할 때 그런 정상주의자들을 만나는데 이제 그 약간 레드넥 같은 느낌인 거죠. 좀 그냥 정말 이게 이 직물적으로 나오는 그 되게 그냥 그 혐오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잘 진짜 안 맞네. 진짜 이 새끼들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들어버려서 확 다 죽잖아요. 이제 저는 그게 어떤 제 입장을 말해준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이제. 근데 이제 아무튼 뭔가 규칙을 정해놓고 이런 언어를 뭔가 사용해야지만 다음 세상을 갈 수 있는 티켓이 생긴다. 뭐 이런 언어를 쓰면 뭐 다음 세상을 가지 못한다라는 식의 태도가 좀 이제 위험할 것 같다는 식의 심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종교에서 거룩한 말씀처럼 맞아요. 겉들고 맞아요.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좀 교조적인 부작용이 태도. 생길 것 같아요. 혹시 뭔가 코멘트나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얘기에 대해서. 약간 제 인상만 얘기를 하자면 그 전반적으로 글을 읽을 때 정범 작가님의 약간 태도 균일하다고 느꼈던 태도는 그 양극의 어떤 권력 어떤 그 범위를 잡아놓고 예를 들어 채무자, 채권자 이런 식으로 보니까 기록자 기록된 사람이 있고 약간 이런 그 다이나믹을 조성을 하고 이 다이나믹을 뭐 전복을 시킨다던가 좀 약간 모화 이렇게 그 피해자와 뭐 가해자의 어떤 그 무게 중심을 되게 이렇게 좀 약간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전복 계속 이렇게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느껴지긴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방금 말씀하신 거에 되게 동의했던 어떤 그러니까 동의라기보다 동감을 하게 된 어떤 굉장히 정교하게 언어를 그렇게 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심술의 어떤 영역도 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심술도 같은 입장이지만 그 어떤 이런 다이나믹에서 심술이 나오는 게 너무 이해가 가고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그 반론을 던지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은 저는 강훈이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혹시 본인이 뭔가 기대하는 그 멸망의 끝 지점에는 어떤 뭔가 기대가 있는지 말을 좀 못하겠는데 아무튼 기대가 뭔지 기대? 글쎄요. 그러니까 너무 현재의 기대 기약 없는 어렵네요. 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인 게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기대도 별로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가 없으면 사실 조금 선거가 있을 때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태도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의 모든 어떤 그런 차별과 억압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뭐 하는 거는 정말 좀 너무 먼 얘기 같고 그 안에서 뭔가 이제 다이나믹 같은 것들이 내가 예상 못하는 게 있었을 때 그때 좀 창작가로서도 재밌고 그냥 인간으로서 좀 재밌는 것도 있고 근데 뭔가 항상 이렇게 다채롭구나.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봤을 때 좀 너무 심각한 게 아니라면은 동의 못하는 정도가 심각한 게 아니라면은 좀 흥미롭게 보려고 이제 뭔가 방어기제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뭐 어떤 세상이나 멸망을 기대한다보다 기대한다고 하면은 별로 큰 기대는 없지만 조금 대화를 더 할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대화를 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다들. 그러니까 그러려면 좀 또 노동을 좀 덜 하고 생산을 좀 덜 하고 아, 또 이제 어, 급진주로 가는군요. 좀 소비를 덜 하고. 하여튼 다들 좀 그럼 만약에 이 극 중에 인서처럼 네.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럼 그러면은 좀 이 능력을 활용해볼 생각이 있나요? 저는 이제 뭐 저번에 온라인 부톡에서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저는 이런 능력이 있으면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싫어하지 말아야지. 싫어하면 큰일 나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 그걸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사람이 너무 싫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면 진짜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는 안 갖고 싶고 예. 아무도 안 갖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 죽이고 싶다 해서 그냥 자 죽어 이렇게 이런 능력이 아니라 싫어 하면 죽은 거니까 뭐 이제 너무 큰 힘인 거죠. 너무 큰 힘이고 좀 선택도 없고 사실 통제가 잘 안 예, 되니까. 사람이 누구 싫고 좋아하는 건 사실 조금 통제가 안 되는 게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쓸 수 있는 힘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작품 비행운 아래에서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시작의 배경은 딱 그거예요. 미국이랑 소련이 우주 경쟁을 열심히 하던 시기에 이제 나사가 위치한 휴스턴의 어떤 교회 마을이죠. 그래서 여기서 마거릿이라는 우주 비행사의 아내로 보이는 인물이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이제 이웃이 좀 이상해요. 스키라는 이웃이 있는데 동양인이고 남편이 없죠. 그래서 좀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들도 돌고 뭐 남편을 뭐 죽였다니 뭐 어쨌든 이런 소문들도 있고 또 이 마거릿은 동생에 대한 그 죄책감이 있어요. 이제 입양된 동생 모나라는 동양인이죠. 이 모나도 동생이 이제 수영장 사고로 이제 죽었는데 그때 이 사고의 원인이 된 어떤 목걸이 이게 이제 자기가 선물해 준 거여서 이거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 이 스즈키가 수장의 모습을 따라가 보니까 사실은 이 세계가 진짜가 아니었던 거고 어떤 인류가 이제 거주하기 위한 행성을 테라포밍 하면서 진짜 사람들이 살 수 있나 베타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곳에 만들어진 인공 생명체인데 굳이 이런 기억들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게 그냥 여흥거리인 거죠. 일종의 연극이나 영화처럼 사람들이 감상을 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설정을 하고 근데 이 캐릭터 설정이 이게 약간의 액자 구조라고 할까요? 또 다른 이야기로 이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리아 헨슨이라는 배우랑 그 다음에 켈리 후쿠다 이렇게 두 인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둘이 주인공으로 하는 어떤 영화 대본, 미완성 영화 대본의 이야기가 이제 이 행성에서 펼쳐지고 있었는데 이 마거릿 역할을 맡은 리아 헨슨이라는 배우가 이제 그 작중 시점이 이제 과거겠죠. 우리의 현실과 비슷한 여기에서 이 스즈키 역을 맡은 켈리 배우의 집에 가서 약간 강령술 이런 거를 당해서 켈리의 죽은 동생이 빙의가 돼요. 이 켈리의 죽은 동생은 이제 모나의 모델이 된. 그래서 이 리아 몸 안에는 켈리의 동생도 있고 이 두 명이 공존을 하면서 켈리에게 이제 죄책감 갖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하는 편지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마거릿의 이야기는 또 그대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마거릿이 한번 이제 스즈키 이제 행성을 통제하는 타워에 이제 침입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압하고 행성 통제를 해제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려는 스즈키를 잠깐 막으면서 근데 우리는 이거 진짜라고 알고 살았는데 그러면은 그냥 이게 우리한테는 진짜 아니냐 왜 네가 가짜라고 판단하고 이거를 해방시키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언쟁 와중에 스즈키가 죽고 그러면서 마거릿이 깨달음을 얻어요. 이거를 다 인정하고 새롭게 또 이야기를 써나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행성의 이제 통제를 해제하면서 이제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거 약간 영화 같다는 생각을 일단 많이 했던 것 같고, 영화의 어떤 긴박한 액션 장면도 많이 떠올랐던 것 같고, 또 그런 영화 있잖아요. 트루먼 쇼나 매트릭스 같은 이제 가상현실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밖으로 나오는 또 그런 이야기들이랑 좀 닮아있는 지점들이 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거든요. 이제 이 마거릿이 스즈키가 죽고 나서 뭔가 깨달음을 얻을 때 세계 속에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나서야 존재를 승인받는 기분, 이런 표현을 쓰고, 역할이 정해져 있다면 그 다음부터 내리는 모든 결정은 어떤 식으로든 역할에 복무한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캐릭터로서 어떤 역할이 주어진 걸 내가 알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하는 행동들은 다 그 역할을 위해서 이제 의미가 있어진다. 이런 얘기로 이제 보이는데, 이게 창작자 입장에서 이제 스토리를 쓸 때 생각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삶의 의미를 찾을 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관점, 창작자의 관점과 그냥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인간의 관점에서 이 문장에 얼마나 동의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속에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나서야 존재를 승인하는 기분. 이거는 사실 동의를 한다기보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냥 보면 많을 것 같고, 그냥 이게 너무 좀 당연한 태도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속에서 좀 승인을 받아야지 나도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기분이 있을 것 같다는 기분으로 썼고, 그리고 후자 어떤 이제 역할이 정해져 있다면은 그 이후에 내리는 결정은 다 역할에 복무한 거다. 이거는 많이 동의하긴 해요. 그러니까 창작의 원리로서도 그렇고 삶의 태도로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후회를 잘 하지 않은 편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고, 이제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사람들이 서사 속의 인물한테 개연성 없다, 저기서 왜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하냐, 동의가 안 될 때가 있는 게, 그냥 그 사람은 원래 저렇게 행동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행동으로 갱신되는 존재고, 뭐 그냥 이 길로 이 길로 막 유도되는 삶을 사는데,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도 있고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둘 다 너무 당연한 결말인 거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할 만한 행동을 오히려 안 했을 때 이야기가 흥미로워지기도 하고, 실제로 그게 정말 서사 창작 작법으로서도 제가 많이 그러니까 많이 보거든요, 그런 장면을. 그래서 뭔가 그게 또 인간이기도 해서 많이 동의를 하고, 저도 지금 많이 좀 제 삶의 어떤 모토기도 한 것 같아요, 그냥. 세계 속의 자신의 역할은 뭔가요? 송강모 작가님이. 일단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역할 있잖아요. 뭐 친구 속에서 역할도 있고, 그렇죠.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 어머니랑 저랑 역할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에서 그냥 이제 좀 승인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좀 다른 걸로는 이런 책을 낸 것도 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작게는 돈을 좀 조금씩 벌 때도 그냥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런 걸 계속 갱신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계속 이제 괜찮구나 이렇게 살아도. 그러니까 저도 아직도 불안하긴 한데, 그런 이제 작은 그런 어떤 그 승인됨 같은 걸 쌓아가서 이제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번 주부터 직장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이제 백수로 좀 지낸 기간이 좀 긴데, 이게 저는 무슨 말인지 좀 그때 좀 깨달았어요. 와,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못 버는 인간은, 그러니까 역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뭐지? 나 뭐 하는 인간이지? 그래서 그때 되게 온갖 어떤 매체들, 뭐 영화, 드라마, 뭐 게임 이런 것들을 탐닉을 했었는데, 그런 걸 즐기는 소비자로서의 역할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서야 그거 할 때만 뭔가 내가 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역할이라는 게 족쇄가 될 수도 있는데, 맞아. 어쩌면 이 족쇄가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또 너무 억제면은 문제가 되지만, 맞아요. 예. 너무 없어도 사실 사람이 이렇게 붕 뜬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 네, 갈피를 못 잡게 되고, 그래서 존재를 승인받는다는 표현이 되게 적절하다라고 느꼈어요.
네, 혹시 또 뭔가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뭔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게 그런 복수? 그런 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 없으면 조금 붕 뜨고 이런 게 어떤 그냥 진짜 일상을 살아가는 차원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완전 공감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도 이제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어떤 콘텐츠 같은 걸 탐닉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소비자로서의 그걸 가지고자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는 것도 일자리 그걸 포섭되지 않아서 그 밖에 그 족쇄가 없어서 하실 수 있던 말이나 어떤 관점이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 말을 듣는 동시에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괴롭겠지만 그 족쇄가 없고 그냥 이렇게 부유하고 있으면 근데 그런 사람만이 좀 덜 소속되니까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이나 그런 사람들만 말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왜냐하면 뭐 한 20년 일해서 과장님이면 이런 생각을 못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역할에 포섭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가 없으니까. 그 말을 하려면 빨리 해야 돼요.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이제 그 중년의 위기가 오겠지만 이제 그 총장은 뭐가 있을 거니까. 근데 당연히 이제 저도 그런 삶을 뭔가 이제 당연히 가능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좀 오래 놀아본 적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진짜 승인 받는다는 게 세계한테 진짜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나한테 승인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내가 그걸 잘 못 받으니까 본인이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승인 받는 기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승인 받는 기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종교적이거든요. 신이 나한테 이런 것을 명하셨구나. 이게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종교인들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해서 종교를 또 찾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됐건 좀 그런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그 돈 버는 거 그게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되게 좀 약간 아이러니한 어떤 원흉을 그린다고 느껴지는 게 그런 대한 미래를 이제 자본주의적인 어떤 사회에서 족쇄를 벗어나게끔 하려고 이제 그런 어떤 좀 그러니까 자본주의뿐만이 아니라 뭔가 정상성이 부여된 그런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생겨나는 것도 또 다른 어떤 애착에 대한 바운더리 이슈가 생기기도 하고 그거에서 또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정상성이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러니가 좀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되게 거시적으로 봐주시고 계셔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강범 론 이렇게. 네. 네. 저는 읽으면서 좀 약간 그렇게 계속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착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되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제 그 승인이라는 말에서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디서 허용되고 안전이라는 맞아요. 영역이 구축될 수 있는 동의합니다 아주. 혹시 이 서브 플롯으로 들어가 있는 미아 헨슨과 켈리 후크다의 뒷이야기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편지나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강령술을 한다는 사건도 있고 이 서브 플롯으로 또 전달하고 싶었던 게 또 있을까요 혹시? 전 이제 장르 혼합 같은 장르 걸 혼합.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처음에 썼을 때는 이걸 보여준 친구들이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 게 있고 아무튼 근데 이게 장르 혼합이라는 게 이게 정말 그 좀 이거 다 보는 동안은 제일 재밌었으면 좋겠고 어떤 방식으로 갈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그냥 뭔가 비밀스러운 그 스태포드 와이프 같은 느낌 동네 근데 완전 현재 같고 뭔가 과거가 완전 미래가 아니라 과거 같고 근데 사실은 비밀이 있어 보이는데 뭔가 이 동양인 여자
만 있는 그 사람을 스키를 발견하고부터 뭔가 세계 균열이 나타나고 근데 그 균열을 파고 가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이었고 사실은 근데 그 안에 또 가면 또 이게 이런 이제 현실 안에 이제 편지 같은 그 내용으로 보면 이제 되게 장르적이니까 그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고 그런 그 있잖아요 원스 오브 타임 인 아메리카도 나온 그 누구냐 맨슨 패밀리 저 그 살인 사건도 그런 애들이었고 그런 애들이 헐리우드 가서 사람 죽여서 이제 뭔가 이런 악마 숭배주의자가 그런 게 유행할 때가 60년대였고 그래서 60년대 정서를 가져온 거고 그래서 뭔가 그런 이제 이렇게 엮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장르를 여러 가지로 엮어버리면서 뭔가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뭔가 떠올리는 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 뭔가 아 맞아 이거 이런 거 있었지 맞아 뭐 되게 여기서 이런 얘기도 나오네 뭐 이런 것도 있는 게 또 이제 이거에 그 많은 영감을 준 그 라나델 레이의 저 Under the Chemtrails Over the Country Club이라는 그 뮤직비디오가 이제 이미지가 그런 이제 많이 나와서 그런 60년대 50년대 뭔가 교회의 부자 백인 주부 뭔가 이런 모습을 좀 그런 에스테틱을 보여주다가 막 갑자기 얘네들이 악마인 것처럼 막 악마 숭배 같은 걸 숲에서 막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걸 그냥 조금 많이 그런 이미지를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어떤 미국적인 느낌이 굉장히 맞아요. 짙다고 느꼈어요. 이 강령술 얘기도 약간 1950, 60년대 배경에 이제 미국을 다룬 맞아요. 얘기에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막 어떤 고위 권력층들의 비밀 사교 클럽 맞아요. 거기서 뭐 영혼을 불러내고 또 최근에 개봉한 그 악마와의 토크쇼라는 영화에도 약간 그런 이제 설정이 나오거든요. 70년대 배경이고 악마를 이제 뭐 소환하는 어떤 비밀 컬트가 있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좀 그 미국에서 만들어진 장르물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사전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전 질문이 일단 제가 전화받은 거 이거였어요. 우리 다음의 SF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아이디어의 천진함을 제고해보며 창작을 진행하시나요? 작가님의 SF적 상상력에 영감이 되는 것들도 궁금합니다. 이게 질문이 두 개를 제가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다음에 SF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이게 하나의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대 다음 이거 질문하신 분 이제 의도를 보면 이게 우리 세대 다음 SF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예진님인가? 네? 맞죠? 우리 세대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 SF를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질문 하시는 거 맞아요? 저 아닌가? 그때 질문했던 게 SF는 하고 질문. 그럼 아니고 그러면은 이건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밝혀내지 마세요. 아까 그냥 의도를 물어보려고 한 거였어요. 색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뭔 말인지. 네, 아무튼 질문을 못 끝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냥 SF는 SF 물은 하고 끝나겠어. 질문은 없어. 우리 다음 SF라면 뭐가 이게 있을까요? 세대 모르겠어요. 이 세대 다음은 어떤 게 있을지 너무 거시적인 질문이기도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들은 용어 중에 클라이파인가 해서 이제 기후 얘기, 클라이밋 픽션에서 기후 위기를 주제로 다룬 것이 하나의 서브 장르로 지금 좀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다. 이제 되게 현실적으로 닥쳐온 위협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뭔가 인공지능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긴 한 게 이제 인공지능이 좀 예전에는 당연히 많았지만은 지금 그게 영향이 너무 빠르게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고 너무 삶이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거에 대한 되게 구체적인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좀 얼마 전에 이게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봤던 제일 좀 신기했던 거 중 하나가 AI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사람이 하는 거였다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에서 무인 매장 무인 매장 해가지고 그냥 물건 들어서 가져가면은 그냥 알아서 결제되는 그런 거 있었는데 그게 사실 인도에서 CCTV도 다 보고 다 보고 그 영상을 보고 이렇게 이게 진짜 수동으로 했던 거였고 뭐 명함 앱에서도 어떤 명함 앱이 있어가지고 명함을 찍어주면 그게 텍스트로 인식해가지고 텍스트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앱이 있었는데 그게
직원들이 다 쓰는 거였대요. 그냥 이렇게 사진 찍으면 그냥 쓰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입력을 쓰고 있다. AI라는 게 사실 좀 어떤 라벨링에 대한 것도 인간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기후나 AI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사실 과거에 인공지능을 이제 묘사한 작품들을 보면은 지금 구현이 가능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인공지능 얘기를 쓴다면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해요. 이게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상상력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이미 와버린 느낌이 좀 있어서 또 그리고 이게 뭐 한 달, 몇 달 만에 또 기술이 엄청나게 바뀌고 이런 추세다 보니까 좀 인공지능 쪽으로 쓰려면 상당히 분발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요즘에 좀 생물학과 관련된 SF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어떤 인간의 뇌를 직접 조작해서 우리 같이 읽었던 그레이건의 책들 있죠. 약간 그런 식으로 맞아요. 뇌의 어떤 것들을 이제 밝혀내서 이게 막 발달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좀 그런 이야기들은 아직 좀 우리가 상상할 여지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두분한테 둘 다 질문 궁금한 점인데 저는 이제 SF 소설도 잘 안 읽어본 적이 없고 써본 적이 없어서 약간 방금 얘기한 거 기반했을 때 어떤 상상의 영역이 현재에서 벗어난 어떤 미래를 꿈꾸는 어떤 이런 장르물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 공통지점. 근데 그랬을 때 SF물이 개인한테 포착하는 어떤 지점이 뭔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현 인간의 어떤 지점을 포착하고 있는지가 매력적인지 그게 되게 먼저 저는 서사 틀로서 SF가 뭔가 되게 그러니까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하나? 그러니까 저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SF라고 생각해요. 사실 SF에 쓰여지는 방식이 이야기를 쓰는 방식이랑 그냥 이야기를 쓰는 방식이랑 비슷하다고 하나? 그러니까 유사점이 그 설득력 있게 뭔가를 뇌절을 하는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계속해서 가정을 하고 그 가정이 현실적으로 느껴지게끔 계속 이제 설득시키는 과정. 근데 SF는 이제 그 과정을 조금 과정 자체가 설명하는 것 자체가 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라서 좀 쓰기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SF를 택한 것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어떤 이야기를 쓰지? 하고 그냥 이런 이야기 어떨까? 이런 세상이 어떨까? 그걸 쓰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게 소설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쓰기 위한 준비 과정 자체가 이야기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공일 수 있다. SF는 세상의 주인공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물이 아니라 세계를 묘사를 좀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밌어질 수 있는 게 좋은 서사 틀이다. 그리고 어디서 만나요, 독자가? 독자와 만나는 지점,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지점 말씀하시죠. 그 SF를 안에서 작가가 어디서 만나요?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관을 이해하는 거랑 그거에 어떤 몰입되는 지점이랑 완전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근데 그거는 저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입하지 말라고 쓸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작품들도 있는 것 같고 분명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진짜 독자를 설득시켜서 세계관에 초대를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저는 이 단편집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네, 직접 말을 좀 건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다른 작가들은 그냥 진짜 그냥 사고 실험을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실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술이 없어서 아니면 뭐 윤리적으로 불가능해서 그거를 어떤 소설적으로 풀어내는 것만으로 그냥 뭐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작가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떤 걸 포착할 수 있냐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작가 마음대로인 것 같아요. 딱히 뭔가 뭐 SF기 때문에 더 못한다거나 더 잘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작가의 의도와 영향에 달려 있는 거 아닌가 결국은. 그래서 맞아요. 정확한 답변을 하셨는데 개인한테 어떤 게 포착하고 싶어요?
싶은지가 궁금했어요. 개인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이야기라고 작가로서 해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포착을 하는 뭐 어떤 지점을 음, 포착해서 이야기로 아. 만들고 싶은지 그런 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인상적인 사고 실험 같은 거를 이렇게 자 이런 걸 생각해보자, 이런 세상을 생각해보자, 이런 세상은 어떨까 하는 그런 놀이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일상에서 그냥 포착했을 그러니까 했을 때 그걸로 뭔가 이걸 확장해 보자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좀 놀이가처럼 같이 저도 뭔가 여기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얘기가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쓰여지는 방식은 다 사고 실험이었어요. 그냥 이러면 어떨까 이러면 어떨까 하다가 다 거의 결말을 안 정해놓고 썼고 그냥 이러면 재밌겠다라는 식으로만 갔고 이제 이러면 설득력 있겠다라는 식으로만 쓴 게 대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저한테는 좀 뭔가 유기적 사고다 그냥. 네, 그냥. 감사합니다. 답변이 됐어요. 저 사전 질문 중에 영감이 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모든 거긴 한데 일단 그냥 뭐 조카랑 놀면서도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왜냐면 조카랑 놀면 조카는 지금 3살인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 놀면 그냥 인간이 쌓아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삭습되는 게 보이고 하니까 아 얘 이렇게 말하는구나. 뭐 아 맞아 미니 인간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미니 인간은 이렇게 배우는구나. 이런 것도 재밌고 그냥 뭐 창작물 같은 것도 이제 볼 때도 많이 이제 어떤 창작물 어떤 게임 같은 데서 이제 어떤 재미난 걸 본 다음에 이제 그걸 저 혼자 키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이렇게 그냥 슬쩍 지나간 설정 같은 건데 그거를 잠깐만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더 해볼까 해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그냥 이제 그 새로운 기술이 나왔대 뭐 하는 그런 것도 영감이 될 때가 있고 많이 모든 거 그냥 사람이 그리고 좀 독특한 사람을 봤을 때 독특하게 행동하는 사람 근데 행동하는 그 동기도 독특하고 막 그런 거 했을 때 그렇게 좀 뭔가 아 이걸 좀 이야기 쓰고 싶다 이런 인간의 인식을 그러니까 새로운 인식을 좀 접했을 때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러면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하고 싶어진 분 있으실까요? 적은 게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그냥 떠오르는 그냥 아무 예. 없나요? 없으면 여기서 그러면 네. 제가 마지막으로 코멘트 질문 하나 하고 이제 끝내 볼게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이 단편집에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잘 살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다 같이 잘 살지? 뭐 반문명 선언서는 그냥 다 죽여라는 뭐 걸 시도해본 것 같고 뭐 디어브리타처럼 뭐 융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캠프 버디처럼 진짜 관료화 시켜봐라 이런 여러 가지 좀 방법을 시도하신 것 같아서 만약에 다음 작품집을 많이 낸다면 어떤 거를 좀 질문에 답을 해보고 싶으세요? 우리가 다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관심이 있으신지 아니면 네. 또 다른 뭔가 테마가 있으신지 최근에? 계속 그 어떻게 잘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건 항상 너무 큰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 그런 화두인 것 같고 그건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어느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이런 세상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좀 언어가 달라지는 양상도 또 항상 좀 재밌어가지고 그런 언어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싶고 언어에 대한 얘기는 그 조카와의 어떤 경험들이 좀 영감이 된 건가요? 그거보다도 사실 그건 이제 예전부터 많이 준비했던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냥 뭔가 그 번역을 하면서 느낀 것 좀 많아요. 제가 번역도 번역을 하니까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 번역은 뭔가 이식하는 과정인데 정말 문화를 이식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정말 1대1 대응 안 되는 게 훨씬 많고 탁탁 안 들어맞는 거에서 그나마 좀 비슷한 걸 찾는 어떤 게 많고 이제 막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우리 언어에 없는 거 저기 언어에 없는 거 근데 여기는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항상 재밌고 그래서 어떻게 어떤
이제 저는 번역에 관심이 많은 게 이제 그런 이런 다른 언어끼리의 번역보다도 한국어 안에서도 쓰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에서 좀 차이를 발견하는 거, 그 언어를 이렇게 쓰는 거, 얘를 다르게 쓰는 거, 완전 남용하는 거, 오용하는 거 이런 것도 너무 재밌고 그런 거를 좀 실험 같이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이야기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각 작품에 대한 얘기랑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쓰실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 북톡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끝나고 뭐 자유롭게 저희 좀 대화를 나누고 술도 한잔 하면서 하다가 여기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시켜 드셔도 되고, 네. 아무튼 뭐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요일 저녁이라 사실 내일 또 뭐 일이 있으셔서 힘드실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